1억을 한 달 안에 갚으라고요? 그 큰 돈을 당장 어디서 구해요?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럼 하루에 한 번, 한 달 동안 이것만 지켜준다면 좀 깎아 드릴 순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올해 안에 로또 1등 당첨되실 수 있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한 달만 시간을 주겠다는 남자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남편 빚 1억을 갚으라며 야밤에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찾아온 거죠. 남편 장례식 끝난 바로 그 밤에요. 상복도 못 벗은 내가 낯선 남자와 한 지붕 아래서 한 달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남자와 나중에 안방까지 함께 쓰게 될 줄은요.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여러분한테 솔직히 말할게요. 상상은커녕 그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 건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남편 영정 사진이 아직 거실에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여버렸는지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나 이연아 59세요. 골목 안쪽에 작은 전통 찻집 하나 하고 있어요. 간판도 낡고 손님도 뜸하지만 그래도 내 이름 걸고 하는 가게라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갔거든요. 남편 박성우는요. 밖에서 보면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하얀 봉투에 생활비를 넣어서 식탁에 올려놓더라고요. 나는 그 봉투 하나로 이 결혼이 괜찮은 거라고 믿었죠. 저 사람이 나를 아직 챙기는구나. 이 집이 아직 굴러가고 있구나. 그렇게 30년을 버텼어요. 근데요, 사람이 매달 봉투를 주면서 전화는 왜 꼭 방문 닫고 받았을까요? 밤에 들어올 때 술 냄새가 아니라 담배 연기만 풍기던 게 왜 이상하다고 한 번도 안 물어봤을까요? 그땐 몰랐어요. 아니, 솔직히 모른 척한 거예요. 물어봤다가 뭔가 깨질 것 같았으니까요. 남편이 쓰러진 건 가을이었어요. 일하던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달려갔을 때는 이미 중환자실 앞이었어요. 뇌출혈이래요. 건강검진 한번 제대로 안 받은 사람이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매년 올해는 검진 좀 받으라고 했는데 나는 튼튼해, 걱정 마 그 말만 했거든요. 열흘을 버텼어요. 의식은 한 번도 안 돌아왔고 손을 잡아도 눈 한 번 안 떴어요. 그러다 어느 새벽에 조용히 갔어요.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는데 조문객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30년 넘게 밖에서 일했다는 사람이 찾아온 사람이 이것뿐인가 싶었어요. 화환도 서너밖에 안 왔고 회사 동료라고 온 사람도 얼굴이 어색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내내 혼자였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내려왔다가 이틀 만에 올라갔고 며느리는 아이 핑계로 전화만 한 통 했거든요. 빈소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30년 동안 밖에서 대체 누구를 만나고 다녔을까? 왜 마지막 가는 길에 이렇게 썰렁한 걸까? 그때는 그냥 서러워서 그런 생각이 드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서러움이 아니라 진실에 가까운 의심이었던 거죠. 장례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현관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어둑한 복도에 키 큰 남자가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내려앉았어요. 안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문을 열길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렸는데 문을 안 열 수가 없었어요. 거실에 마주 앉았는데요. 한준석이라고 했어요.
63이래요. 얼굴이 거무스름하고 손이 크고 거칠었어요. 현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 특유의 투박한 느낌이 있었는데 목소리는 의외로 낮고 차분하더라고요.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서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남편이 생활비 봉투 올려놓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아이러니하죠. 30년 동안 사랑이라고 믿었던 자리에 빚 서류가 놓인 거예요. 차용증 맨 아래에 남편 서명이 찍혀 있었는데 결혼 서약서에서도 받고 내 생일 카드에도 있었던 바로 그 글씨체였어요. 1억입니다. 1억이요. 내 찻집을 팔아도 모자란 돈이에요. 찻집 월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도 안 돼요. 거기서 재료비 빼고 월세 빼면 손에 쥐는 건 80만 원 남짓이거든요. 1억이 뭐예요?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있을지 모르는 돈인데 남편이 그걸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한 달 드리겠습니다. 한 달 안에 정리가 안 되면 이 집이 넘어갑니다. 한 달이요. 고작 30일 만에 1억을 마련하라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이 집에 있어야 합니다. 네, 여기서요? 다른 채권자가 움직이면 이 집 먼저 가져갑니다. 제가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또 있다고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상복 입은 채로 낯선 남자한테 우리 집에서 한 달을 같이 살자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남편 떠나보낸 그날 밤에 1억짜리 빚쟁이가 찾아와서 한 달 동안 이 집에서 같이 살겠다고 하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며 오늘은 쉬십시오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문 닫히는 소리가 나고 나서야 다리가 풀려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영정 속 남편이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처음으로 밉더라고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는 이 사람을 하나도 몰랐던 거잖아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고 누웠는데 잠이 올 리가 없죠. 벽 하나 너머에 모르는 남자가 있으니까요. 귀를 기울이면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안 들리면 그게 또 더 무섭더라고요. 왜 하나도 몰랐을까요? 30년 동안 나는 뭘 한 걸까요? 진짜 아내이긴 했던 걸까요? 그리고 하나 더요. 1억이면 변호사를 보내면 되잖아요. 법원에 서류 넣으면 되잖아요. 왜 이 사람은 직접 찾아와서 이 집에 눌러 앉으려는 걸까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때는 정말 몰랐거든요. 이 남자 때문에 무너지고 이 남자 때문에 다시 서게 된다는 걸요. 남편이 죽고 나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이 왔는데요. 눈을 뜨자마자 든 생각이 어젯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였어요. 근데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나 혼자 사는 집에서 아침부터 물 끓는 소리가 난다는 게 얼마나 이상한 건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30년 동안 남편이 부엌에 들어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 사람은 물 한 잔도 내가 갖다 줘야 마시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저 부엌에서 물을 끓이는 건 어제 나타난 그 남자예요. 한준석이라는 사람이요. 방문을 열기가 싫었어요. 열면 현실이 되잖아요. 이 집에 남자가 있다는 게 진짜가 되어버리니까요. 한참을 망설이다 나갔더니 그 사람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컵 2개가 놓여 있더라고요. 하나는 자기 앞에, 하나는 내 자리예요. 보리차였어요. 이건 뭐예요? 끓여놓은 겁니다. 딱 그만큼만 말하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이 안 나왔어요. 고맙다고 하면 이 상황을 인정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나는 그 컵을 안 만지고 찻집으로 나갔어요. 가게 문을 여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찻집 안에 앉아 있으니까. 그제야 숨이 좀 쉬어졌어요. 여기가 내 공간이고,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니까요. 손님이 들어왔어요. 단골 김 여사하고 옆집 할머니였는데, 장례는 잘 치렀어? 하길래, 네, 뭐 그럭저럭요 했더니, 김 여사가 내 손을 덥석 잡으면서, 혼자 된 게 적응이 안 되지 그러더라고요. 적응이요? 솔직히 혼자 된 건 이미 오래전부터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한마디 안 하고 밥 먹는 날이 태반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못 적응하는 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모르는 남자가 있다는 거요. 가게 문 닫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고요. 남편은 신발을 벗으면 항상 아무렇게나 던져놨거든요. 30년 동안 한 번도 가지런히 놓은 적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남자는 현관 신발을 일렬로 맞춰 놓은 거예요. 그거 보는 순간 왜인지 모르게 화가 나더라고요. 이 집에 살던 사람보다 들어온 지 하루 된 남자가 더 정돈된 흔적을 남기다니요. 여러분은 이런 적 없으세요? 30년 같이 산 사람한테 못 받은 걸 하루 된 남이 해놓으면 그게 고마운 게 아니라 서러운 거예요. 왜 내 남편은 이것도 못했을까? 나는 그것도 못 받고 산 걸까? 그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거실을 지나는데 창틀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년 겨울부터 비가 오면 물이 새던 창틀이 있었거든요. 남편한테 고쳐달라고 3번은 말했는데 다음에 할게 하고 넘어갔었는데 창틀 아래에 실리콘이 새로 발라져 있더라고요. 손자국이 투박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한 거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누가 이거 해달라고 했어요? 작은 방에서 나온 그 사람이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어요. 비 오면 곰팡이 슬어요.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미안하다거나 괜히 손댔다거나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냥 고쳐야 해서 고쳤다는 거죠. 근데 그게 더 거슬리더라고요. 마치 이 집을 자기 집처럼 챙기는 것 같잖아요. 앞으로 이 집 물건 손대지 말아주세요.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차갑게요. 그 사람은 잠깐 나를 보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니까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내가 왜 화를 냈을까요? 창틀 고쳐준 게 뭐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아니에요. 나는 알고 있었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무서웠던 거예요. 이 집에 사람 손길이 닿는 게 익숙해질까 봐요. 누군가 부엌에서 물 끓이고 창틀 고치고 신발 정리하는 그 흔적에 기대게 될까 봐요. 30년을 기대다가 그게 전부 거짓이었잖아요. 또 기대면 또 무너질 거잖아요. 그래서 밀어냈어요. 일부러 더 차갑게 굴었어요. 며칠이 그렇게 갔어요. 나는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왔고 그 사람은 작은 방에서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부엌도 내가 쓰고 난 다음에 조용히 들어가서 쓰고요. 화장실도 겹치지 않게 시간을 맞추는 것 같았어요. 같은 집에 사는데 서로를 없는 사람 취급한 거죠. 근데 있잖아요. 사람이 없는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있는데 없는 척하는 건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부엌에서 발소리가 나면 숨을 참게 되고 복도에서 기척이 느껴지면 방문을 안 열게 되고 이 집에서 숨바꼭질하는 기분이었어요. 59년 살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다 나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찻집에서 돌아왔는데 거실 전등이 바뀌어 있었어요. 작년부터 깜빡거리던 그 전등이요.
남편한테 전등 좀 바꿔달라고 했을 때 전기업자 불러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사람은 말없이 그냥 바꿔놓은 거예요. 전등뿐이 아니었어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졸졸 새던 것도 어느 날 보니 멈춰 있었고, 현관문 경첩이 삐걱거리던 것도 소리 없이 고쳐져 있었어요.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요.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이 남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빚 받으러 온 사람이 내 집을 고쳐주고 있는 건데,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지, 화를 내야 하는 건지, 나는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그 사람이 작은 방에서 나오길래 복도에서 딱 마주쳤어요. 좁은 복도라서 비켜가려면 한 사람이 몸을 돌려야 하거든요. 그 사람이 먼저 벽 쪽으로 몸을 붙였어요. 스치면서 비누 냄새가 나더라고요. 남편한테서는 맡아본 적 없는 깨끗한 냄새요. 방에 들어와서 혼자 누워 있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뛰더라고요. 아니, 이건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남편 죽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다른 남자 비누 냄새에 심장이 뛴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나는 이불을 끌어안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이건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혼자 된 게 처음이라 사람 냄새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야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는데도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벽 너머에서 그 사람이 숨 쉬는 소리가 자꾸 귀에 들어왔어요. 30년 동안 옆에서 남편 코 고는 소리는 무심했는데 벽 하나 넘어 낯선 사람이 조용한 숨소리는 왜 이렇게 선명한 걸까요? 한 달이라고 했어요. 고작 한 달이라고요. 이 한 달만 버티면 된다고 나는 계속 되뇌었어요. 근데 벌써 나흘인데 이 집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으면 나머지 26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게 무서웠어요. 이 집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할까 봐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 중에 일주일이면 벌써 4분의 1이 간 거잖아요. 1억은 당연히 구할 데가 없었고 찻집 매출로는 이자도 안 되고 은행은 남편 이름에 이미 빨간 줄이 그어져 있어서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날짜만 세고 있으니까 속이 타들어가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 사람은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아침에 나가면 인사도 없고 저녁에 돌아와도 기척만 느껴지고 같은 집에 사는데 유령이랑 동거하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이상한 건요. 유령치고는 흔적이 너무 많았어요. 싱크대에 물때가 없어졌고 베란다 빨래 건조대가 기울어진 게 반듯해졌고 현관등 타이머까지 맞춰져 있더라고요. 내가 가게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불이 딱 켜져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요. 어느 날은 참다 못해 작은 방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한준석 씨, 잠깐 나와보세요. 문이 열리더니 그 사람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나왔어요. 손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는데 또 뭘 고친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 집 물건 손대지 말라고. 배수구 막혀 있었습니다. 막혀 있으면 내가 업자 불러요. 왜 자꾸 남의 집을 고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처음으로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의 집이 아닙니다. 한 달 동안은 제가 지켜야 할 집입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안 지키면 다른 채권자가 와서 진짜 남의 집이 되는 건데요. 나는 입을 다물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불 위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속이 불편한 걸까요? 저 사람이 맞는 말을 해서? 아니면 저 사람한테 할 말이 없는 내가 창피해서? 그날 밤이었어요. 찻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단골이었던 김 여사가 연아야,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남편 같다고 밥을 안 먹니? 하길래 잘 먹고 있어요 했더니 아이고 혼자 되면 다 그래. 우리 오빠 소개시켜 줄까? 올해 65인데 퇴직금으로 건물 하나 갖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죽은 지 열흘도 안 됐는데 소개팅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황당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서 언니 나 아직 상복도 안 뺐어요. 그랬더니 김 여사가 손을 저으면서 상복이 밥 먹여주냐 하더라고요. 그 말이 웃긴데 또 맞는 말이라 할 말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부엌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된장찌개 냄새였어요. 분명 내가 끓인 게 아닌데 부엌에 냄비가 올라가 있었어요. 한준석 씨가 된장찌개를 끓인 거예요. 식탁에 밥도 퍼져 있고 반찬은 내가 만들어둔 깍두기하고 멸치볶음이 작은 접시에 덜어져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밥이 없는 것 같아서요. 내가 언제 밥 해달라고 했어요. 안 하셨습니다. 근데 냉장고에 이틀째 같은 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밥을 안 먹는 걸 냉장고 양으로 파악한 거예요. 소름이 끼치면서도 왜인지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30년 동안 내가 밥을 굶어도 한 번도 모른 척했던 남편하고 열흘 만에 냉장고를 보고 된장찌개를 끓인 이 남자하고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그 식탁에 앉았어요. 앉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요. 같이 먹으면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 집에 있는 걸,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된장찌개가 뜨겁더라고요. 한 숟갈 떠먹었는데 간이 딱 맞았어요.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시골 어머니가 끓여준 것 같은 그 익숙한 맛이요. 어디서 이 맛을 배웠어요? 어머니한테요.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셨나 봐요. 된장찌개만요. 나머지는 영 못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웃었어요. 그때 처음 봤어요. 웃는 얼굴을요.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 아주 작은 웃음이었는데 거무스름한 얼굴에 주름이 쫙 펴지면서 갑자기 달라 보이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덜컥했어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얼굴도 하는구나. 숟가락을 놓을 뻔했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 맞죠? 남편 영정 사진이 거실에 아직 놓여 있는데 그 앞에서 다른 남자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맛있다고 느끼면서요.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그 사람도 자기 그릇을 가져왔어요. 싱크대 앞에 나란히 섰는데 어깨가 거의 닿을 뻔했거든요.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섰어요. 가슴이 빨라지는 게 느껴져서 일부러 수도꼭지를 세게 틀었어요. 물소리로 심장 소리를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바보 같죠?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연아 씨, 풀네임이었어요.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는데 그게 왜 그렇게 다르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야 아니면 여보였거든요. 30년 동안 내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준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그릇은 놔두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할게요. 손 다칩니다. 그릇 깨져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손 옆에 있던 금간 접시를 가리켰어요. 진짜 금이 가 있었어요. 안 보였는데 이 사람은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뭘까요, 이 사람은? 냉장고 양도 보고, 금간 접시도 보고, 내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도 아는데, 왜 말은 안 하는 걸까요? 왜 조용히 다 알고만 있는 걸까요? 나는 문을 잠그고 돌아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준석 씨, 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1억 받으러 온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한참을 안 말하더라고요. 싱크대에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똑똑 나더라고요. 그러다 이렇게 말했어요. 빚만 받으려고 왔으면 여기 안 있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빚이 아니면 뭐 때문에 이 집에 있는 건데요? 물어보고 싶었는데 입이 안 떨어졌어요. 무서웠거든요. 그 대답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일까 봐요. 방에 들어와서 이불을 끌어안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아직 집안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 냄새가 따뜻해서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한 달 중에 열흘이 지났어요. 20날이 남았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제 남은 날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한 달이 끝나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떠나면 이 집은 다시 조용해지잖아요. 고장 난 것도 안 고쳐지고 아침에 물 끓는 소리도 안 나고 내 이름 불러주는 사람도 없는 그 집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마음 아세요? 떠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떠난 뒤의 조용함이 더 두려운 거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언제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커져버린 걸까요? 보름째 되던 날이었어요. 한 달의 절반이 지난 거죠. 1억은 여전히 어디서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은행이란 은행은 다 돌아봤는데 남편 이름의 연대보증까지 엮여 있더라고요.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죽어서도 새로운 게 계속 튀어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날 찻집에서 장부를 정리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진짜 사업을 했던 걸까? 30년 동안 밖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장례식에 사람이 그렇게 없었잖아요. 사업을 했으면 거래처 사람이라도 한 명은 오지 않았을까요? 동업자라도 직원이라도요. 그때부터 이상한 게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명함을 가지고 다닌 걸 본 적이 없었어요. 회사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고 야근한다면서 밤에 들어올 때 양복이 아니라 점퍼를 입고 왔거든요. 서류 가방도 없이요. 30년 동안 왜 한 번도 의심을 안 했을까요? 아니, 의심은 했어요. 근데 물어볼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대답이 무서웠으니까요. 찻집 문을 닫고 돌아왔는데 현관에 신발이 하나 더 있었어요. 한준석 씨 신발 말고 낡은 구두가 하나 더요.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준석 씨하고 모르는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내가 들어오니까 둘 다 입을 다물더라고요. 누구세요, 이분은? 한준석 씨가 대답하기 전에 그 남자가 먼저 말했어요. 박성우 씨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사업 파트너요? 남편한테 파트너가 있었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실례지만 어떤 사업이요? 그 남자가 한준석 씨를 한번 보더니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인테리어 중개업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투자금을 모아서 돌리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투자금을 돌린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바로 알아들었어요. 사기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 투자금이 얼마나 됐는데요. 처음엔 2, 3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규모가 꽤 커졌습니다. 돌려막기가 안 되기 시작한 게 한 4년 전쯤이에요. 4년 전이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건강보험 리모델링 한다면서
서류를 잔뜩 가져온 적 있었거든요. 보험 하나 해지하고 다른 걸로 갈아탔는데 지금 생각하면 보험금을 빼서 쓴 거였던 거예요. 내 노후 자금이요. 내가 늙어서 아플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을 남편이 빼서 구멍을 막는 데 쓴 거였어요. 여러분, 이 기분 아세요?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내 보험금을 빼돌린 사람이 매달 생활비 봉투를 식탁에 놓고 성실한 남편 행세를 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배우자 보험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나처럼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알았을 때 진짜 무너져요. 그 봉투가 뭐였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입막음이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물어보게 조용히 시키는 값이었던 거예요. 그 남자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마지막에 박 사장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는데 그건 한준석 씨가 직접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거실에 나하고 한준석 씨만 남았어요.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데 그게 심장 소리처럼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뭔데요? 내가 먼저 물었어요. 그 사람이 말 못한 게 뭔데요? 한준석 씨가 한참을 바닥을 보더라고요.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게 긴장해서 하는 습관인 것 같았어요.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돈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전 거절했고요. 거절한 건 당연하잖아요. 이미 1억을 빌려간 사람이 또 빌려달라는데 누가 주겠어요. 근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단순히 사업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뭐였는데요? 야반도주 자금이었습니다. 야반도주요? 도망가려고 했다고요? 남편이요? 어디로요? 해외였습니다. 여권도 새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도망치려 했다고요. 빚을 남겨놓고요. 이 집을 남겨놓고요. 나를 남겨놓고요. 혼자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목이 메더라고요. 혼자 도망가려 했냐고요. 나는 어떡하고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빚더미 위에 나를 올려놓고 혼자 도망가려 했다고요. 한준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30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봉투도 찻집도 당신은 장사만 해도 전부 다 계산이었던 거예요. 나한테 찻집을 쥐어주고 거기 묶어놓은 다음에 자기는 빠져나가려 했던 거잖아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막은 거예요? 막았다기보다는 돈을 안 줬을 뿐입니다. 돈을 안 줬으니까 도망을 못 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신이 아니었으면 남편은 진짜 도망갔을 거고 나는 빚하고 이 집만 남았을 거라는 소리예요. 한준석 씨가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저 지금 미칠 것 같았어요. 남편이 날 버리려 했어요. 그걸 막은 게 빚쟁이라고 생각했던 이 남자였어요. 이 사람이 돈을 안 빌려줬으니까 남편이 못 도망간 거고 남편이 못 도망갔으니까 내가 최소한 이 집이라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30년 동안 믿었던 남편은 날 버리려 했고 열흘 전에 나타난 남은 날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한준석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에 돈만 받으면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 남아 있는 건데요? 장례식장에 갔었습니다. 멀리서 봤는데 혼자 서 계시더라고요. 뭐요? 조문객 사이에서 혼자 서 있는 게 보여서 그냥 못 가겠더라고요. 아, 그래서요.
장례식에 사람이 적었던 그날, 빈소 앞에서 혼자 서 있던 내가 이 사람 눈에 보였던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슬퍼서가 아니라 고마워서였어요. 아무도 안 봐주던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보고 있었다는 게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제야 울었어요. 남편 때문이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매달렸던 내가 불쌍해서요. 그리고 하나 더요. 빚쟁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내 편이었다는 게 너무 늦게 알아서요. 20알이 남았는데 이제는 이 한 달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됐어요. 회원 전용 영상들과 다음 편 내용을 미리 알고 싶다면 채널명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특별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20알째였어요. 한 달 중에 열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날따라 바람이 이상했어요. 가을 끝자락인데 바람이 차가운 게 아니라 묘하게 따뜻하더라고요. 계절이 헷갈리는 밤이었어요. 찻집 문을 닫고 돌아왔는데 집안에 불이 안 켜져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보름 넘게 같이 살면서 내가 돌아올 시간에는 항상 현관등이 켜져 있었거든요. 문을 열었는데 어둡더라고요. 한준석 씨? 대답이 없었어요. 신발은 있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쓰러진 건 아닌가 싶어서 작은 방 문을 두드렸어요. 한준석 씨, 괜찮아요? 안에서 기침 소리가 나더라고요. 문을 열었는데 그 사람이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벌겋더라고요. 이마에 손을 대봤어요. 뜨거웠어요.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왜 아프다고 말을 안 해요? 괜찮습니다. 이게 괜찮은 얼굴이에요? 약은 먹었어요? 약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요. 남의 집 수도꼭지는 고치면서 자기 몸에는 약 하나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약국에 뛰어갔어요. 밤 9시가 넘었는데 다행히 골목 끝에 당번 약국이 열려 있었어요. 해열제하고 감기약 사와서 물에 타서 줬는데 이 사람이 받아 먹으면서 고맙습니다 하더라고요. 이 집에 와서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가슴에 남던지요. 나는 부엌에 가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냉장고에 남은 밥하고 계란 하나 풀어서 호박죽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끓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빚쟁이한테 죽을 끓여주고 있다니요. 여러분, 이 상황이면 어떡하시겠어요? 나를 버리려 했던 남편 대신에 그걸 막아준 남자가 아프다는데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빚쟁이라는 단어가 이제 안 맞더라고요. 이 사람은 빚쟁이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날 버리려 할 때 그걸 막은 사람이었고 장례식에서 혼자 서 있는 날 보고 그냥 못 가겠다고 남은 사람이었어요. 죽을 갖다 줬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 앉으려 하는데 힘이 없는지 팔이 흔들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등 뒤에 손을 대서 일으켜줬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등에 닿은 손바닥으로 열기가 전해졌거든요. 체온이라는 게 이렇게 선명하게 느껴지는 건 처음이었어요. 남편 등을 만져본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의 체온은요. 손바닥에 찍히듯 남더라고요. 손을 떼야 했어요. 근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 사람 등이 생각보다 넓었거든요.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라 그런 건지 어깨가 단단하고 등판이 넓은데 왜 이렇게 마른 건지 척추뼈가 손끝에 잡히더라고요.
이 사람도 제대로 안 먹고 있었구나. 남의 집 냉장고는 매일 확인하면서 자기 몸은 챙기지 않았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코끝이 시큰해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렸어요. 가까웠어요. 숨결이 닿을 만큼요. 열 때문인지 눈이 평소보다 붉었는데 그 눈이 나를 보고 있었어요. 연아 씨, 또 내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어요. 잠긴 목소리였는데 거기에 뭔가가 섞여 있었어요. 미안함 같은 거요. 아니, 미안함보다 참고 있었던 것 같은 거요. 손 치워도 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말이요. 치워달라는 게 아니라 치우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런 뜻으로 들렸어요. 나는 손을 치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등에 댄 손이 어깨 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내 손이 내 의지가 아니라 그냥 가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이요. 거절이 아니라 고백처럼 들렸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손을 치우지 못하고 있다는 그 고백이요. 여러분, 나를 욕하셔도 돼요. 남편 죽은 지 20날 된 여자가 다른 남자 등에 손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있잖아요. 이 손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30년 동안 아무도 안 잡아줬거든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따뜻하다가 갑자기 찬바람이 확 들어오더니 방 안불이 깜빡거렸어요. 오래된 집이라 바람이 세면 전기가 가끔 그랬거든요. 불이 꺼졌어요. 어둠 속에서 숨소리만 들리더라고요. 내 숨소리하고 그 사람 숨소리가 섞이고 있었어요. 그 사람 손이 올라왔어요. 내 손 위에요. 뜨거웠어요. 열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 손이 내 손을 감싸더라고요. 크고 거친 손이 내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는 느낌이요. 마치 깨질까봐 살살 다루는 것 같았어요. 준석 씨,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것만이요. 손을 잡는 것만이요. 근데 그게 더 무너지더라고요. 막 잡아 끄는 것보다 조심스럽게 잡히는 게 더 못 견디겠더라고요. 눈에서 눈물이 나왔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울었는데 이 사람 앞에서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건지요. 그 사람이 다른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았어요. 손가락이 거칠었는데 닿는 건 부드럽더라고요. 이마에 볼에 천천히 눈물 자국을 따라 손끝이 지나갔어요. 그 순간 뭔가가 무너졌어요. 30년 동안 쌓아 올린 체면이라는 벽이요.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겠다고 꽉 잠궈놨던 그 빗장이 소리 없이 열렸어요. 어둠 속에서 나는 그 사람 어깨에 이마를 대고 있었어요.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바람 소리만 들렸고 이 사람 심장 소리가 귀에 가깝게 느껴졌고 그게 이상하게 편하더라고요. 누군가한테 기대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구나. 나는 이걸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구나. 여러분, 이게 잘못인가요? 남편 영정이 거실에 있는데 이 사람 어깨에 기대 있는 게요. 아마 잘못이겠죠. 근데 있잖아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여기가 제일 편했어요. 바람이 멈추고 불이 다시 들어왔을 때 나는 그 사람 옆에 앉아 있었어요. 손은 여전히 잡혀 있었고 눈물은 멈춰 있었고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옆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요.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후회 안 하면요? 그러면 저도 안 합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방 문을 닫지 않고 나왔어요. 내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열려있는 문 사이로 그 사람이 숨 쉬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벽이 아니라 문 하나 차이로 이 사람이 있다는 게 무섭지 않고 편하다는 게 이상한 거 맞죠? 눈을 감았는데 손바닥에 그 사람 체온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잠이 들었어요. 20날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눈을 떴는데 부엌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나더라고요. 나갔더니 그 사람이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어젯밤 열이 펄펄 나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차린 거예요. 열은요? 내렸습니다. 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밥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또 그 작은 웃음을 지었어요.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 그 웃음이요. 근데 어젯밤 이후라서 그런지 그 웃음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나를 보고 웃는 게 이 사람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것 같았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밥을 먹는데 손이 자꾸 어젯밤을 기억하더라고요. 어깨에 이마를 댔던 것도, 손을 잡혔던 것도, 눈물을 닦아줬던 것도요. 후회가 있냐고요? 없었어요. 이상하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열흘이 남았어요. 이 사람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열흘이에요. 29째 날이었어요. 내일이면 한 달이 끝나요. 1억은 결국 다 못 갚았어요. 은행 대출로 7천만 원을 겨우 만들었고 찻집 보증금을 빼서 나머지를 채웠어요. 대신 월세를 더 냈죠. 매달 80만 원씩 더 나가게 된 거예요. 빠듯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집을 지키려면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부엌이 조용하더라고요. 보름 넘게 내가 돌아오면 현관등이 켜져 있었고 아침이면 물 끓는 소리가 났었는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작은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들여다봤는데 이불이 반듯하게 개켜져 있고 구석에 짐가방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요. 가방이요. 이 사람이 짐을 싼 거예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한 달이 내일까지인데 벌써 짐을 쌌다는 건 오늘이라도 나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거실에 나갔더니 한준석 씨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차용증이었어요. 처음에 식탁 위에 올려놨던 바로 그 서류요. 이거 돌려드립니다. 차용증을 내 앞에 밀어놨어요. 빚은 정리됐습니다. 7천만 원은 받았고 나머지 3천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3천만 원을 그냥요? 그 돈이 작은 돈도 아닌데 원래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는 게 맞습니다. 그 말투가요. 사업 정리하듯 담담한데 왜 내 귀에는 작별 인사처럼 들리는 건지요. 오늘 나가실 거예요? 네. 정리됐으니까요. 정리요. 처음 왔을 때도 그 말을 했었어요. 정리될 때까지 있겠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 말이 끝난다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찻집으로 나갔어요. 가게에 앉아 있는데 손님이 와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차를 우려주는데 손이 떨렸어요. 김 여사가 또 왔었는데 연아야 얼굴이 왜 그래? 또 무슨 일이야? 하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 빚받으러 온 남자가 우리 집에서 한 달을 살았는데 그 사람이 오늘 떠나요. 이걸 누구한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어요. 다리가 빨라지더라고요. 골목을 거의 뛰다시피 걸었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신발이 없었어요. 그 사람 신발이요. 한 달 동안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그 낡은 운동화가 없었어요. 거실에 들어갔는데 식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요. 남편이 생활비 봉투 올려놓던 그 자리에 처음 왔을 때 차용증을 올려놨던 바로 그 자리예요.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였어요. 글씨가 투박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 특유의 크고 빳빳한 글씨였는데 짧았어요. 이연아 씨, 한 달 동안 폐를 끼쳤습니다. 밥 고마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줄이었어요. 한 달을 같이 살았는데 고작 네 줄이요. 된장찌개도 창틀도 수도꼭지도 그날 밤 잡았던 손도 닦아줬던 눈물도 네 줄에는 없었어요. 그 사람답다고 생각했어요. 말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게 더 아프더라고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는 걸 이제는 알거든요. 편지를 들고 서 있는데 찻집에서 김 여사가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상복이 밥 먹여주냐? 맞아요. 상복도 체면도 30년 된 의리도 밥 안 먹여줘요. 근데 이 사람은 밥을 먹여줬어요. 냉장고 양을 보고 내가 안 먹는 걸 알아챘고 된장찌개를 끓였고 금간 접시를 골라냈고 장례식에서 혼자 선 나를 봤어요. 30년 동안 남편이 한 번도 안 한 걸 이 사람은 한 달 만에 다 한 거예요. 그걸 보내면 나는 대체 뭘 지키는 건데요? 빈집이요? 남편이 남긴 이 집이요? 남편은 이 집을 버리고 도망가려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지키고 있는 건 남편이 버리려 했던 거잖아요. 현관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신발장에 내 신발만 달랑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한 달 전에도 내 신발만 있었어요. 남편 신발을 정리한 뒤로 혼자였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옆에 나란히 놓여있던 그 운동화가 없으니까 이게 진짜 혼자구나 싶더라고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연아 씨. 그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짐을 하나 놓고 왔습니다. 가지러 가도 되겠습니까? 짐이요? 작은 방을 다시 봤는데 구석에 공구 가방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이 집을 고칠 때 쓰던 그 공구 가방이요. 일부러 놓고 간 건지 진짜 깜빡한 건지 모르겠는데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가지러 오세요. 끊고 나서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벌겋더라고요. 59년 살면서 전화 한 통의 얼굴이 빨개지는 건 처음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까 떠날 때와 똑같은 옷이었는데 표정은 달랐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무뚝뚝한 얼굴인데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공구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들어오라니까요. 내가 먼저 돌아서서 거실로 걸어갔어요. 한 발짝, 두 발짝,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오더라고요. 식탁 앞에서 돌아섰어요. 그 사람이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한 달 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편지 읽었어요. 네. 네 줄이 뭐예요? 한 달을 살았으면서 고작 네 줄이요? 그 사람이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긴장하면 나오는 그 습관인 거 알아요. 나는요. 내가 말했어요. 30년 동안 남편한테 한 번도 못 들은 말이 있어요. 밥 고마웠다는 말이요. 당신이 처음이에요.
그 사람 눈이 붉어지더라고요. 60셈 먹은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깜빡이고 있었어요. 울지 않으려고 하는 거 다 보이더라고요. 가지 마세요. 내가 말했어요.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나가라고 했던 내가 지금은 가지 말라고 하고 있었어요. 1억 때문이 아니에요. 이 집 때문도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준석 씨가 한참을 나를 바라보더라고요. 그 눈이요. 처음 왔을 때는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달랐어요. 피곤함이 아니라 참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이 사람도 가기 싫었던 거예요. 후회 안 하십니까? 지난번에도 같은 말을 했었죠. 내일 아침이면 후회할 수 있다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해요. 그 사람이 천천히 공구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현관 옆 구석에요. 처음 왔을 때 짐을 놓았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면 저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말 기억나시죠? 그날 밤에도 같은 말을 했었어요. 후회 안 하면 나도 안 한다고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내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문을 고쳐도 고맙다는 말 안 해도 됐고, 밥을 차려도 같이 안 먹어도 됐고, 손을 잡아도 놓으면 그만이었어요. 항상 내가 먼저 다가갔고, 이 사람은 거기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서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그 사람이 끓인 거예요. 처음 끓여줬을 때 맛있다고 말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말했어요. 맛있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밥을 떴는데 입꼬리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작은 웃음이요.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덜컥했던 그 웃음이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같이 했어요. 나란히 서서요. 이번에는 비켜서지 않았어요. 어깨가 닿아도 피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는데 차갑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은요. 작은 방 문이 열려 있었어요. 내 방 문도 열려 있었고요. 문 2개 사이로 이 사람 숨소리가 들렸어요. 한 달 전에는 그 소리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그게 있어야 잠이 오더라고요. 남편이 남긴 건 빚이라고 생각했어요. 1억짜리 빚이요. 근데 아니었어요. 남편이 진짜 남긴 건 이 사람이었어요. 30년 동안 못 받은 것들을 한 달 만에 다 준 사람이요.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30년을 같이 살아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한 달을 같이 살아도 전부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요? 어느 쪽인가요? 사람은요. 시간이 아니라 진심이 만드는 거더라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짧게라도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올해 안에 연금 복권 당첨될 수 있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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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